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또 상승하고 끝났죠. 8.58포인트 0.27% 올라간 상태로 끝났어요. 뭐 오늘 상태를 보면 전약 후강 형태로 갔죠. 오전에 좀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오후 들면서 회복을 해갖고 좀 이렇게 올라간 그 모습이었어요. 자, 차트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오전에는 좀 많이 밀렸거든요. 밀리면서 거의 뭐 3146까지 뭐 이 지수가 완전히 지금 반전이 되느냐 하는 얘기 그 느낌이 나올 정도로 되게 많이 밀렸어요. 오전 분위기더라면 지수 자체가 패턴이 많이 이제 무너지느냐, 이 지금 박스권도 이제 무너지느냐 그 우려가 나올 정도로 좀 그렇게 됐거든요. 3150까지 무너지느냐. 네, 그랬는데 그 3150과 3200 사이의 박스는 이제 지키는 형태로 좀 됐죠. 반등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갔는데 오전장,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계들 또 강하게 매도를 했었고, 그리고 또 연기금도 이때 다시 퍼갖고 매도를 했죠. 다행이었던 건 금융투자가 약간 눈치 보고 있었어요. 오늘 이상하게, 지수를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싶을 것 같았는데, 어제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나요? 어쨌든 오늘 좀 약간 관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다가, 외인들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좀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을 했고, 특히 오늘 이제 개인들, 역시 막강한 우리 한국 개인들, 개인 투자자들이 또 힘을 합심해서 또 대형주들 일부 또 매수를 하면서 지수 자체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물론 올라오다가 다시 3170선 부근까지 이제 밀렸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결국 3186, 어제에 비해서는 좀 지수가 상승한 상태로 끝났죠. 그쵸? 그래서, 더 이상 하락하기보다는 약간 반등세 주는 듯한 모습으로 이번 주 마감을 했어요. 물론 이제 3200을 계속 지금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3200 부근에서는 계속 저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돌파를 해서 갈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벌써 3번이죠. 여기서는 장중에서 한번 올렸다 밀렸고, 종가에 올렸지만 다음날 밀렸고, 또 마찬가지예요. 종가에 올렸지만 바로 다음날 밀려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3200에 대한 3200이다. 3200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어쨌든 3150선 그 정도 선에서는 반등하는 걸 나오면서 그래도 제가 이제 설명드렸을 때 이제 여기랑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밀린 거랑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차근히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 라인 자체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느끼면서 좀 반등한 모습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수급상으로도 봐도 자, 요거는 이제 끌게요. 자, 수급상으로만 봐도 지금 오늘 장 초반부터 외인들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실질적 집계를 봐도, 최종 집계를 봐도 외인들 매도, 뭐 엊그제 3조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2조 3천억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왔었고, 연기금, 장 초반부터 연기금이 사실은 더 강하게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다 싶은 거죠, 연기금도. 와, 이때 우리 비중 줄일 수 있겠다. 얘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딴 거 없이 그냥 비중 줄이기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때 더 전략적 자산 배분 줄이자, 목표 줄이자 이래갖고 확 줄였는데, 실제로 봤더니 외인들을 나중에 매수를 해갖고 혼자 갖다 판 날이 됐어요.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연기금이 혼자 판 날이에요. 금융투자조차도 플러스예요. 네, 얘들 원래 뭐 이렇게 실력자가 없다 보니까 시장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는 거죠. 그냥 대충 걸어놓고 이제 하루 이제 놀고 있다가 결과를 봤더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차 싶었을 거예요. 혼자만 매도했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연기금 혼자 매도한 날이에요. 실제로 보면 외인이나 뭐 금투도 그렇고, 금투는 플러스죠. 외인도 얼마 안 돼요. 연기금 혼자 매도한 날이 돼버렸어요. 네. 그냥 오늘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뭐 그냥 어제 원래 기계적으로 매도 걸어놓고 그냥 딴짓하고 놀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오늘 잘 놓으셨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연기금 혼자 매도한 날 이런 것도 드물죠. 다 어쨌든 포지셔닝을 그렇게 일부 다 이렇게 플러스로 잡거나 이랬는데, 외인들도 사실상 중립이거든요, 이러면. 근데 혼자 매도한 날이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하고 어쨌든 장 초반에 외인들 매도, 그리고 연기금, 이걸 집중받은 곳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 오늘 재밌는 게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그룹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네. 2018년도였네요. 이미 그 현대모비스 관련해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그때 이미 시도를 했다가 엘리엇
이제 엘리엇 반대. 엘리엇은 행동주의 펀드죠. 그 투자은행인데 엘리엇이 되게 좀 악성이에요. 그냥 기업이 망가지든 말든 다 부서질 때까지 해놓고 자기들 돈만 챙기는, 근데 돈밖에 모르는 그 악성 그 투자자거든요. 투자자들도 사실 양심이 있고, 저도 투자자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을 이렇게 좀 키워가면서 발전시키면서 수익을 내는, 같이 공동 수익을 내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인데, 엘리엇은 악성 사채업자 같아요. 그냥 기업을 망가뜨리고 기업 기밀 감사 이런 거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선임해갖고 기업 기밀을 유출시키고 막 이런, 되게 좀 투자은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악성 그 돈 많은 그냥 악성 그 돈놀이 하는 데요. 근데 엘리엇에서 많이 방해를 하다가 결국은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나대다가 이제 주총에서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엘리엇이 여기서 참패를 당했죠. 그리고 2000년 초인가요? 그때 다 지분 팔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지배구조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그룹이 또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올라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관련해서 이제 지배구조 쪽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오늘 이제 기관하고 좀 연기금 쪽에서 오늘 이상하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네,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 건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외국계하고 연기금이 오늘 현대차그룹의 주요 이 지배 구조하고 관련된 데 쪽, 이쪽이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네, 이쪽으로 매도를 많이 했어요. 어차피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 현대차가 지금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되면 현대모비스가 일종의 지주회사격으로 이제 올라서게 되거든요. 모비스 내에 투자 분야 이쪽을 갖다가 지주사로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분야, 뭐 AS라든가 모듈이나 이런 쪽을 분리해서 1차,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했었던 안은 이제 그런 거였죠. 그 현대 글로비스하고 이제 그 사업부를 통합하는 형태로, 네, 그렇게 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 좀 보이면, 이런 움직임을 위해서 그동안 정의선 부회장이 했던 게 뭐냐면, 현대장 회장이죠. 죄송합니다. 네, 현재 정의선 회장.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잠깐 지금 깜빡, 네, 머리가 좀 그랬나봐요. 네, 정의선 회장이 하는 게 뭐냐면, 역시 그 신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젊은 회장답게, 지배구조를 완전 개편하고 있죠. LG도 그렇고, 그러고 있고, 여기도 그러고 있고, 딱 그거예요. 돈 못 버는 건 과감하게 정리.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하게 투자. 자,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멘스, 이제 철도 사업 쪽 많이 하죠. 네, 철도 사업 좀 많은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자가 계속 있으니까 지분 내놨어요. 이제 팔겠다고. 네, 그래서 이 지분을, 현대로템 지분을 지멘스에 매각하기로 이렇게 내놨거든요. 네,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현대제철에서도 그동안 이제 관광 사업이나 이런 관관 사업 이런 게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설비 가동률도 좀 그렇고, 뭐 자동차 이런 데도 뭐 관련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정리하자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리하는데, 정리하면 또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고, 또 하나는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엔지니어링을 상장하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돈도 1조 원가량. 그러니까 전에 이제 현대모비스랑 해갖고 미국에 저기 뭐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합작법인 하고 회사도 인수하고 할 때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정의선 회장도 자기 자신의 비용을 갖다가 같이 거기다가 썼죠. 회사, 어떤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이 회사의 돈만 쓴 게 아니라 본인 자산도 썼죠. 자기 돈도. 네, 본인 돈도 쓰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조가 생기면 결국 이번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사용하지 않겠나 하는 좀 예측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엘리엇이라는 또 악성 그 투기꾼들이 들어와갖고 방해를 했는데, 작년 초에 좀 많이 털고 나갔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털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뭐 원하는 구조대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지배구조 재편될 때 그럼 어떻게 되겠죠? 저기서 1조 정도 현금을 얻게 되면은
본인들의 지배구조에 맞게끔 어떤 데는 사고 어떤 데는 팔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렇게 순환출자라는 게 서로 주고받으면 도는 거예요. 자, 이걸로 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정봉구, 정의선 두 이제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건데, 현대모비스를 보면, 자, 7.1% 여기서 지금 정봉구 회장, 전 회장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갖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현대차, 네,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지배구조를 갖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또 기아차에 대해서 지배구조 갖고 있는데, 또 기아차는 현대모비스에서 갖고 있어요. 서로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순환출자예요. 서로 주고받고. 근데 순환출자가 또 문제가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쪽 하나를 잘 해서 지분을 확보하면 나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위에까지 영향을 줘요. 보통은 자회사를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모회사는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환출자다 보니까 밑에서 지분 확보 잘하면 거꾸로 여기 17.3% 갖고 있잖아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지배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좀 안 좋아요. 이게 과거에는 오너 일가가 오히려 이거를 지배구조 강화에 일부 종목들에서 자기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다른 데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를 확장할 수 있으니까 썼는데, 지금은 IB, 그러니까 투자은행이나 이런 투기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썼던 그 방법에 의해 본인들의 지배구조가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현대차 그룹을 뺀 나머지 기업들은 이런 순환출자 구조를 다 깨버리고 지주사 체제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지배구조 상태를 간소화시킨 거죠. 위에 지주사 하나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회사를 놓고 자회사의 이제 계열사, 관계사, 계열사, 또 손자회사 이런 식으로 개편을 했는데, 아직까지 현대차 그룹만 못했어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시도는 했었죠. 현대모비스를 바탕으로 지주사 체제를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엘리엇이 그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방해를 했었죠. 네, 그래서 못하긴 했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이제 하면서 이번에 지배구조를 다시 한번 개편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현대모비스, 여기 상태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순환출자 구조를 끊으려면 뭐죠? 기아차가 이렇게 되는 지분, 기아에 대한 지분을 어딘가로 또 없애야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 구조에서 기아차가 현대모비스에 대한 17.3% 지분을 다른 데에서 인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오너일가가 인수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 지배구조가 없어지잖아요. 기아차가 현대모비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지배구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현대모비스 밑에 현대차 밑에 기아차, 이런 형태로 현대모비스 밑에 자회사 밑에 손자회사,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겠죠. 근데 현대모비스 밑에 현대차 자체가 지금 지분이 많지는 않아요. 현대모비스가, 그쵸? 16.5%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투자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20%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자회사도 되지 않을 뿐더러 50% 넘지 않으니까 20%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투자회사 정도밖에 안 돼요. 관계사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지분 이런 걸 갖다 합해갖고 여기에 대한 지배력도 올리겠죠. 자, 그러면서 전반적인 어쨌든 구조는 이 기아차가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서 이 구조를 끊는 거, 이걸로 가져가려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출자 구조들을 좀 해결할 숙제를 갖고 좀 풀려고 그래요. 근데 이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건 이 구조고, 현대차, 여기 현대글로비스인데 글로비스가 또 현대모비스, 현대차 보시면 현대차가 글로비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현대차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또 현대차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여기는 그래프로 안 나와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도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현대글로비스 지분, 현대글로비스가 현대모비스 지분,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 이렇게 갖는 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구조가 있어요. 또 여기는 현대제철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지만, 현대차가
현대제철을 갖고 있고, 현대제철이 또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또 현대차, 이런 구조도 있어요. 이렇게 막 돌고 도는 구조가 있는데 이걸 다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리 작업을 하면서 또 개편 작업을 하는데, 지금 제일 많이 검토되고 있는 그 예상되는 안은 현대모비스 내 모듈이나 AS 부품 이쪽에 대해서 인적 분할을 시켜갖고 분리시키고, 얘는 투자사나 이런 걸 형태로 나와서 지주사로 올리는 겁니다. 현대모비스가 지주사로 가고, 이 밑에 자회사나 또는 관계사 형태로 뭐 신규 회사, 뭐 모비스 모듈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사업회사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재 현대모비스 중심으로, 아니면은 현대차, 뭐 현대기아차 홀딩스, 현대차 홀딩스 이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현대모비스라는 회사 이름은 그대로 쓰면서 이게 사업회사가 되고, 지주사는 뭐 현대차 홀딩스 이렇게 되면서 이런 구조를 만들겠죠. 자, 이런 구조가 갈 수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아차, 얘는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현대차, 물론 이제 지분 확대를 위한 게 생길 수는 있겠죠. 기아차 같은 경우 20% 넘기 때문에 어쨌든 관계사 형태가 돼 있고, 중요한 거는 기아차에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기아차가 어떻게든 팔아야 돼요. 이거를 남한테 팔면 어떻게 돼요? 외국계 투자자나 팔면 좋긴 하죠. 돈 버니까. 근데 지분이 줄기 때문에 지배구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누군가 매입하는데 이쪽에서 매입할 확률이 높죠. 정의선 회장 쪽. 자,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어디서 하냐?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걸 갖다 상장을 하고, 불필요한 데들 거 이제 어떤 그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회사들, 현대차나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좀 사주고, 네. 자, 그렇게 하면 또 순환출자 구조가 생기긴 하겠네요. 그래서 얘를 만약 사업회사로 독립하면은 그쪽 걸 사주고, 그 다음에 또 현대제철이나 이런 쪽에 있는 이 정의선 부회장이나 이 정몽구 회장 그 자산을 좀 팔겠죠. 주식을 팔아서 또 현금 마련해서 또 사고,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되든 간에 매수세는 현대모비스를 또 몰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현대모비스의 사업부서는 결국은 독립회사가 아니라 현대글로비스라고 합병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합병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와 있는 AS 모듈 쪽 사업이 일로 들어오니까 사업 규모가 커지죠. 매출이 커지죠. 당기순이 커지죠. 영업이익 커지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 주식이 전환돼서 들어오니까 주식 수는 좀 늘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성이 커져요. 그럼 얘도 뭐 상승할 여력이 있겠죠. 현대차 지분 확대해야 돼요. 그쵸? 이 상태로만 가서는 안 되고 현대차 지분을 또 확대를 해줘야 돼요. 네. 지금 뭐 정의선 부회장 현대차 지분 해봐야 0.62밖에 안 돼요. 네. 정몽구 회장, 전 회장, 현대차 지분 요거 둘이 합해봐야 5.3 더하기 0.6이면 얼마죠? 대충 한 6%밖에 안 돼요. 여기 요 해봐야 22.5%밖에 안 돼요. 이 지배구조 고리를 끊을 때 현대모비스 지주회사가 자회사 현대차에 대해서 22몇 이 정도면 뭐 관계사 정도까지는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지배구조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정의선 부회장이나 이런 쪽이 약간의 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을 헤쳐나가는 거, 네, 그게 있는데, 뭐 지분 정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해나갈 텐데, 결국은 현대모비스를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만들어 갈 건데, 미래 모빌리티의 그 전기차가 먼저 가겠죠.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이제 모빌리티 가는데, 거기에 지금 정의선 회장이 발표했던 핵심이 뭐였냐면,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현대위아예요. 네, 현대위아까지. 물론 이제 기아차도 있는데, 기아차는 약간 주문형 자동차 생산 쪽, OEM 쪽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네, 많이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이쪽이 지금 정의선 회장이 그리고 있는, 정의선 부회장이죠. 이제 정의선 회장으로 이제 됐죠. 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의 어떤 그 구조로 정의선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빌리티 그룹을 가려면 얘네들에 대한 지배 구조가 명확해져야 돼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그룹 저가에 좀 매수를 좀 해야겠죠. 네. 기아차는 뭐 특별하게 지금 상태 관련은 없겠지만 현대차 그룹은 약간 그럴 필요도 좀 있어요. 내려가면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오고 다시 주가가 부양될 수 있겠죠. 네.
자, 기아차도 뭐 결국은 실적으로 가긴 할 텐데 어쨌든 현대차 같은 그런 맥락이 좀 크다고 봐요. 현대모비스 만약 이 구조로 되고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을 해서 그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여기 대한 지분 확보를 위한 매수가 들어오겠죠. 특히 기아차 걸 갖다가 블럭 들이던 매수를 할 텐데, 물론 블럭 들이기 때문에 평상시 주가보다 할인할 수는 있긴 해요. 할인된 가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어찌됐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블럭들 플러스 매수가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1조 원 갖고. 네. 자,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얘네들의 위약까지 어느 정도 주가 부양을 시키면서 주주 재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배구조 변경에 대해서 주주 반감이 그렇게 커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갈 텐데, 오늘 보면, 자, 특징이, 매도만 볼게요. 매도만 보시면, 현대차, 오늘 현대차 좀 이따 차트도 보여드리겠죠. 현대, 기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만 빼고, 자, 이런 쪽들이 오늘 연기금이나 외국계 매물폭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오늘 사실 매도의 뭐라 그러죠? 타겟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보시면 매도 늘렸죠. 뭐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이게 해봐야 8천 정도 늘었죠. 많지는 않고. 어쨌든 금융투자도 매도했고 전반적으로 매도 늘렸죠. 기관들, 외인들 거의 뭐 2배 이상 늘렸죠. 네. 일단 매도만 볼게요. 딴 거 안 보고 얘네들 거. 자, 기아 외인들 매도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늘렸죠. 이날에 비해서 확 늘렸어. 2배 이상 늘렸어요. 2배인데 뭐 말이 2배지 70만 이상 늘렸어. 자, 여기 연기금 보세요. 얘네들도 거의 2배 이상 늘렸어요. 그쵸? 투신도 뭐 오늘 많이 팔았고. 자, 현대모비스 어디 갔어? 현대모비스 연기금 보세요. 막 늘려놨죠? 네. 투신도 늘렸죠? 외인들 어디 갔죠? 외인들 늘렸죠. 오늘 뭐 현대글로비스는 좀 별개로 볼게요. 나중에 약간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얘네는 실적 바탕으로 갔어요. 오늘 현대차 그룹에서도 현대제철, 현대건설, 뭐 현대글로비스 이런 데는 괜찮았어요. 오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얘네들이 가장 크게 조금 매도가 집중됐거든요. 현대모비스까지. 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 순매수 형태를 다시 볼게요. 모비스 보면은 보세요. 외인 기관이 특히 연기금, 투신, 외인, 순매도. 네. 자, 기아, 외인 웃음 나올 정도 엄청 늘렸죠.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뭐 남았죠? 현대차 안 했나? 현대차 안 했죠. 현대차, 외인, 연기금, 그쵸? 자, 이 패턴이에요. 현대차 그룹에 마치 무슨 원한이 있는 애들인 것처럼 막 눌러댔죠? 차트 한번 볼게요. 아, 이거는 코스피고.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보이나? 자, 차트 보시면, 현대차입니다. 이거 현대차. 이렇게 내려야 이렇게 보이는구나. 자, 현대차. 갭으로 떨어뜨렸는데 그 다음에 더 밀어냈죠. 그 다음에 쭉 그래프 보시면 니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니은 내려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자, 여기서 한번 그림 그려 드릴게요. 주식은 그림 잘 그려야 된다 그랬죠. 그림을 어떻게 그려내느냐에 따라 투자 방향을 또 어떻게 잡는 게 달라져요. 자, 보시면 니은자요. 내려와서 니은 확 누른 다음에 여기서 유지를 했어요. 만약에 이 종목 자체가 2.21% 뭐 대형주에 이 정도 빠진 거는 좀 많이 좀 그래도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뭐 악재가 있거나 지금 얘네들은 그거예요. 현대차 그룹에 대한 공격은 뭐냐면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이 줄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2분기 실적이 타격을 볼 거다. 기아차, 네, 기아 자동차, 기아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뭐 감산도 있죠. 그리고 실적 타격을 볼 거다. 현대차 감산으로 인한 실적 타격 볼 거다. 모비스 그 자동차용 부품 생산하고 이런 데 있어서 타격을 볼 거다. 자, 모든 얘기가 보면 반도체 품귀 현상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요. 생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다. 자, 그 반면에 여기에 반대급부적인 얘기도 있죠. 뭐죠? 전기차 시대가 가면서 이쪽이 결국은 이런 건 단기적인 악재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상승할 거다. 이 얘기도 나와요. 자, 보면은 좀 웃기는 얘기가 좀 있죠. 안 될 거라면서요.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는 뭐 차량용 반도체 안 쓰나요? 전기차가 오히려 반도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왜냐면 전력 공급이 더 많은데 반도체 더 많이 쓰지 뭐 덜 쓰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차량용 반도체가 단순히 차량을 구동하기 위한
뭐 그런 모듈들, 뭐 이슈라고 그러죠. 엔진 컨트롤 유닛이나 뭐 자동차 여러 가지 그 설비를 운영하는 반도체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라고 그러죠. 차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설비들,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걸 동작하는 뭐 통신 모듈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되던 이런 통신 모듈이든 뭐든 이런 게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자율주행차에는 더 많이 들어가요. 물론 자율주행용 반도체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지금 품귀 현상이라면서요. 그땐 난리인데 왜 걔에 대해서는 청사진이죠? 뭐 얘는 지금 단기적인 문제, 그거는 뭐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다르게 본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가라는 거는 현재의 밸류, 그 다음에 과거에서 온 밸류, 그게 뭐죠? 실적. 과거에서 온 건 실적이죠. 현재 밸류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돈벌이 하고 있는 부분들, 뭐 자동차 판매 대수도 그렇고 그렇겠죠. 그리고 과거부터 쭉 해와서 이제 나오는 게 뭐 작년 실적이라든가 1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 미래에 대한 기대가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미래에 대해서는 되게 청사진이에요. 전기차 시대 오고 이러면 오히려 괜찮다. 현대차, 기아차, 뭐 계속 전기차 양산 비율을 늘릴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도로에 있는 차들, 물론 모든 엔진 차들이, 가솔린 엔진 차들이 내연기관이죠. 이게 전기차로 완전히 바뀌는 것까지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한 5%인가요? 전체 차의 5%밖에 안 되는 전기차 비율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 전기차는 전기차 플러스 전기수소차 포함입니다.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 충전, 전기수소 충전 이런 것까지 인프라 늘리잖아요. 그쵸? 기업도 투자를 하고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매출은 계속 늘 거라는 거죠. 근데 반도체가 없어 생산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츰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인 현상이라 보는 거죠. 반도체 수급 문제는. 네. 어떤 병목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갖고 어쨌든 주가는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그런 실적에 대한 건 솔직히 미래 가치는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5년 뒤에 있을 시장 가치를 선반영해갖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특히 그런 경우 많았죠. 올해 나올 기대 실적을 관련 바탕 기대를 하면서 급등한 종목도 작년에 되게 많아요. 미래에 대한 시점만 갖고 기대치를 늘어난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제약 바이오가 그런 거 많았었죠. 네. 뭐 연구한데 그러면 돈 얼마 벌 거야 이런 걸 나온 거 되게 많았잖아요. 미래 가치를 반영시켜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빠르게. 자, 근데 이 악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반도체에 대한 것도 이미 오늘 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 한 거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은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요? 기아가 감산하겠다는 얘기 이미 전부터 했었고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오늘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쪽에 대해서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뭔가 좀 조정이 있지 않나, 이거 제 그냥 추측입니다. 그런 예감이 좀 들어요. 옛날에 이제 L그룹 이런 거 얘기해도 좀 뭐 과거 일이니까 괜찮죠?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과거 거니까. 그리고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러면 예전에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승계, 네, 오너일가 승계라던가 어떤 지배구조 개편할 때 관련된 그 지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 다음에 뭐 당장 작년 올해 뭐 있었죠? 삼성 같은 경우도, 네, 일부 종목도 삼성물산도 그렇고 몇 개 종목들이 조금 지배구조하고 영향받은 종목들이 좀 색다르게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얘도 보면은 약간 그런 게 보이지 않나 싶어요. 지배구조 관련해서 뭔가 블록딜로 큰 거래가 있기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는 그 악재라는 거를, 반도체 품귀 현상이나 악재라는 거를 그냥 이용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거 보여드리다 말았구나. 현대차 그룹 보세요. 장 초반에 갭으로 떨어져서 계속 이 니은자 모양 이렇게 갔죠. 자, 이거 조금 올릴게요. 제가 그냥 종목을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밑에 탭을 못 눌러서 얘를 내려놓으면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기아 보세요. 갭으로 해서 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갔죠. 이렇게 니은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약간 폭이 있었지만 출렁출렁 거리다가 결국 이렇게 가는 모양이에요. 후반에. 근데 얘는 살짝 들어 올렸죠. 자, 모든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종목을 똑같은 패턴으로 눌렀거든요. 보시면 갭으로 해서 이렇게 니은자로 해서 반등도 좀 나왔어요.
기아도 보면은 비슷한 모양이죠. 갭으로 해서 이런 모양 만들어놨어요. 현대차 안 봤나? 자, 현대차 조금 몸통이 더 커요. 얘는 살짝 떨어진 다음에 떨어져 그래요. 한 요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좀 더 많이 갭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비슷한 모양일 텐데 얘는 살짝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꼬랑지 만들고 이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무슨 악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정의선 회장 그 미국 갔죠? 그 뭐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 격려차에서 가는데 그냥 뭐 회장이라는 사람이 격려만 하러 가겠어요. 뭔가가 있는 거죠. 네. 있는 상태에서 주가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있었던 상태에서 살짝 조정 올라가서 이렇게 있어 갔다가 살짝 조정 자 올라가서 얘는 사실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좀 조정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그때는 거기서 또다시 이렇게 근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 본래 자기 주가들보다 좀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중요 라인에서 또 반등하려고 지지받는 모습이 있거든요.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글쎄 이게 단기로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모비스 같은 경우 특히 순환주 그 지배구조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 부양의 어떤 그 주요 핵심이 되지 않을까. 네. 얘는 지분을 하고 지분 확보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매수 그런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블록들이 좀 진행되고 나서 특히 지금 뭐 시그널도 약간 과매도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몇 번 설명드렸죠. 자 그런 구조가 되면 제 판단에서는 얘네 셋은 삼총사는 오히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로 오지 않았나. 네. 좀 확실하게 좀 라인을 그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얘는 뭐 떨어진다고 할 때 사실 여기까지 간 적도 있어요. 21만원 좀 상단까지. 근데 뭐 이 정도 선 거의 뭐 쉽게 22만원 이 정도 선 그 다음에 또 여기 자 22만원을 걷죠.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 21만 한 5천원 정도 6천원 21만 6천원 1차 2차 지지 받으면서 여기서 지지 받는지 보면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돼요. 현대모비스 얘는 이미 여기서 반등세가 나왔죠. 반등세가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자, 요 라인에 또 그게 많죠. 28만 7천원. 네. 자, 여기서 7,500원, 28만 7,500원이니까 여기서 떨어져도 많이 떨어질 것도 아니고 이미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기아. 기아는 딴 거 볼 것 없이 이 박스권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8만원 정도 선 잡고 네, 떨어진다 그러면 뭐 물론 여기서 떨어지는 게 더 아프긴 한데 한 8300원 2,300원 되죠. 여기서 그 이 라인까지 뭐 떨어져 봐야 한 요 정도 한 1000원 정도 더 떨어지겠구나 주당. 네, 10주면은 뭐 여기서 내가 10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만원 정도 그냥 100주 갖고 있다 1000원이니까요 그렇죠. 100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10만원 정도 이 상황에서 그 정도 뭐 손실폭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한다. 여기 지지를 받는다? 그럼 반등할 수 있는 거 중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개편 통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세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주가가 내려간 상태에서 어떤 블록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개편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지배구조 변경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고 블록딜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변동 과정을 갖다 지켜보면서 그냥 이 외인하고 연기금이 반도체 풍기현상이라는 어떤 하나 이벤트 그거 하나를 놓고 일단은 차익 실현 또는 이제 왜냐면 저쪽은 이때부터 산 데들도 많으니까요. 차익 실현의 빌미 그리고 어쨌든 이 형태의 파동에서 승거르기 어느 정도 하면서 승거르기를 하고 가는 형태 이렇게 보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공매도 재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공매도 재개 때 오히려 타격을 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얘네들 지지라인 이렇게 잡고 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냥 뭐 별도로 자꾸 이렇게 커지지?
자, 별도로 이제 이거 볼게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실적 오늘 잘 나왔죠. 실적 발표. 네, 잘 나오면서 이거 왜, 네, 영업이 보면은 작년 대비 7.4% 올랐죠. 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연기금하고 이런 데들 매수가 들어왔죠. 매수 들어오면서 사실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락세를 회복하면서 좀 끝났어요. 그리고 이걸로 하죠. 자, 그냥 볼 거니까 현대제철 다 올랐죠. 오늘 제철이나 건설이나 오늘 다 좋아요. 근데 사실 이건 고점 형태라 좀 부담감은 있어요. 이거를 지금 매매할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좀 지켜볼 타이밍이고, 약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에 단기 상승이 많았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조정이 온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건설주도 요즘 뭐 많이 좋았죠. 네, 그런 상태라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다른 건 괜찮은데 유독 이 그 지배구조하고 관련된 데들이 좀 많이 상승을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정세를 조금 받았어요. 자, 그런 상태였고, 현대위아 또한 이제 그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사업에서 또 연관된 데인데 얘도 오늘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근데 뭐 비슷한 모양이죠. 이러다가 결국 약간 꼬랑지 만들면서 반등 나올 만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듯한 모습 이렇게 좀 보여줬는데, 아무튼 현대차 그룹 지금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지켜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전자 쪽 좀 잠깐 볼게요. 전자 쪽 보면은 삼성전자, LG전자 어제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오늘 반등했죠. 반등을 했는데 뭐 지금 외인이나 연기금은 사실 순매도 상태긴 순매도 상태긴 해요. 근데 자, 외인들 매도 보시면은 뭐 기존에 비해서 좀 줄였죠. 오늘 전체 거래량은 늘었거든요. 연기금은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연기금이 혼잡한 날이고 연기금이 매도 주도를 좀 많이 했어요 오늘. 자, 금투 좀 매도를 했는데, 자, 매수를 보면 이런 날 어쨌든 외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수를 다시 반등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연기금 보면은 매수도 많이 늘렸어요. 2배 가까이, 이렇게 2배까지 아니라 한 40% 매수를 늘렸어요. 자,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사실 얘는 83,000원을 회복해야 되는데 반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LG전자 마찬가지로 오늘 보시면 연기금 좀 매도를 좀 늘렸고, 근데 외인들은 매도를 좀 줄였죠. 그리고 매수를 늘렸어요. 연기금 소폭 늘렸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오늘 뭐 얘는 상승은 못했지만 연기금하고 그래도 외인들이 전자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 호감을 보인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됐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이었죠. 이 박스 하단에서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서 소폭이래, 저기 소량으로 분할 매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17만원 부분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 쪽 오늘 좀 상당히 분위기가 좀 괜찮은 그런 날이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횡보하는 것 같았는데 단기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뭐 이런 어저께 설명드린 거니까 이건 뺄게요. 자, 이 폭 안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인이 좀 반등세를 주려면 여기서 정말 반등을 온다 그러면 최소한 이 라인까지는 반등을 줘야 돼요. 84,800원까지는 올라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85,000원 돌파 시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 못 가고 만약 이 정도 선 83,800원 정도 되는데요. 83,800원 선 정도까지만 반등을 하고 밀리면요, 여전히 추세상 반등이 좀 어려워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요. 네,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 84,800원이었네요. 죄송합니다. 84,800원까지는 반등세가 좀 나와줘야 돼요. 얘가 그래야 상승의 폭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보면은 자, 파동을 치고 있죠. 근데 여기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 기준으로 있을 때 보면은 살살 이제 저점을 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요. 얘 보면은 요즘 이렇게 클릭이 잘 안되죠. 미래 했을 때 조금
여기에서 지지 라인을 잡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쌍바닥을 이뤄냈죠. 그리고 사실 이 자리 보면 여기서도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과거 자리죠. 과거 자리를 받고 상승을 하면서 이 위에 보면은 하나, 둘, 삼중 천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갔고 지지를 받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내려오고 오늘도 이제 소폭 뭐 반등 원다고 제자리죠. 원점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얘는 보면은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2분기 때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두 종목 사실은 어저께 이제 박스권 매매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설명드린 거고, 자, 건설주 좀 볼게요. 건설주 중에 아까 현대건설도 있었으니까 현대건설 잘 가고 있는데 뭐 GS 못지않게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올라왔고, 근데 얘는 여전히 46,000원 지지 여부를 놓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틀 정도 이제 46,000원 거의 위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번 주 마감은 좋은데 이 추세가 과연 계속 될 거냐는 다음 주도 봐야 되고, 대응이 빠르신 분들 아니면 사실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얘가 여기서 46,000원 깨지면 뭐 45,000원 상단 부분까지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쉽지 않은 위치예요. 반면에 이제 그 DL건설이죠. 대림건설은 하단 지지에 대해서 계속 지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빠지긴 했어요, 이날보다. 근데 여기서는 뭐 지지 라인 나오니까 분할로 소폭 매수하신 다음에 이 상단 부분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도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뭐 이거는 뭐 사실 깊게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 유종의 미를 건두고 끝났어요. 15,500원을 돌파하고 끝났는데 다음 주는 이제 15,500원 지지 받느냐, 이번 주는 15,000원, 지난주에는 14,500원, 그 전주에는 14,000원. 얼마나 좋아요. 14,000원 지지하고 15,000원, 14,500원 지지하고 15,000원 지지하고 그다음에 15,500원 지지하고, 다음 주 한 주에 500원씩 올라가면 뭐 좋죠. 실적도 잘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데고,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실적 발표 나니까 뭐 그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케미칼, 뭐 이번 주 목표가 28만원 선이었는데 28만 5천원까지 돌파해서 올라왔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약간 지금 이제 매수 단기 상승에 대해서 매수보다는 약간 매도에 대한 성향이 좀 나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스럽긴 한데, 여기서는 장점이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확 줄었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조용히 올라갈 때는 네, 이게 중요해요. 관심이 멀어지면서 차근차근. 왜 제가 관심을 얘기하냐면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요, 거래는 뭐죠? 매수 더하기 매수랑 그 더하기가 아니라 매수랑 매도랑 체결이 된 게 거래예요. 내가 산다고 주문 낸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도가 있어야 사죠. 내가 매도한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매수가 있어야지 하죠. 그게 뭐죠? 결과적으로 다 거래량이에요. 만약에 10만이다 그러면은 10만 매수가 있고 10만 매도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매도량이 10만 개는 있어야 되고 최소 매수가 10만 개는 있어야 거래량 10만이 나오죠. 그보다 적으면 나올 수가 없죠. 매도가 다 합해봐야 8만이고 매수가 뭐 15만이에요. 이래도 거래량이 10만 안 되죠. 8만밖에 안 되잖아요. 최대 해봐야. 매도가 8만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거래량이 는다는 거는 매도도 많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매수도 줄지만 매도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물대들이 얇아지면 소규모로 툭툭툭 조용히 올라가는 거예요. 요란해지면요, 지금 여기 올라와? 여기다 팔아야겠네, 차익 실현해야겠네, 막 이러면서 매도물이 막 쌓여요. 제가 이제, 여기선 설명드린 적이 없구나. 채널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다 보면은 대기 매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딴 데서 설명드렸는데, 대기 매도물이 쌓이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호가창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대기 매도의 강도를 읽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걸 잘 읽어내는 게 이제 사실은 중단기 투자할 때는 그게 이제 실력이거든요. 대기를 읽어내는 거, 강도를 읽어내는 거. 네. 자, 그건데, 아무튼, 막 소문나면은 매도가 막 쌓여요. 그러면은 매수가 많아도 못 올려요. 오히려 뭐 매수가 막 몰릴수록 매도는 더 쌓여요. 차익 실현도 그렇고, 뭐, 이 기관이나 얘네는 더 현재 자리에서 요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 보이는데 올라가면 과한 상태가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매도를 늘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거래량 딱 죽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지금 보면요, 얘네들은 뭐 사실 아무것도 안 하죠. 금융투자도 뭐 그냥 뭐죠?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고, 외인들도 오늘 매도 확 줄였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연기금 뭐 이런데 매수 보세요. 연기금 꾸준히 지금 만 얼마씩 계속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뭐 얘네들 조금 소폭 참여를 했지만 뭐 얘들 큰 비중은 아니고 연기금이 지금 다 했어요. 외인들 뭐 매수 줄었죠. 개인 별로 없어. 연기금이 혼자 대장으로서 막 밀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혼자서 순매수 규모 봐도 얘가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연기금이 야금야금 올리고 있어요. 이 종목이요 지금요. 참 웃기죠? 그동안 큰 하락을 할 때 이때랑 연기금 때문에 빠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연기금이 야금야금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커브가 급격해지면 급격히 빠져요. 커브가 급격해지면.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그 주가의 흐름은 계단형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다지고 가고 저는 위를 안 봐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목표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 매수 타이밍이 언제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매도 타이밍 물어보시면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매매 방식 자체가 좀 위에 안 봐요. 그냥 아래를 봅니다. 현재 자리에서 얘가 지지를 받고 있는지 더 이상 빠질 자리인지 반등 자리인지 그거 본 다음에 반등 자리 지지 받으면 거기서 매수한 다음에 가격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요. 추세가 깨지는지만 봐요. 그래서 가격을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뭐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 하고 빠질 수도 있고 쭉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고 이거는 시장 상황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다 봐야지 단순히 여기니까 이 정도까지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가끔 가이드 드리는 거는 이 정도 사셔서 이 정도 파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죠. 공통점이 뭐죠?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랑이 뭐냐면 그 종목이 특정 가격 밴드 안에서 잘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에 존재하는 그 박스권에서 있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 이상은 박스권 매매로 접근하면 돼요. 사실 박스권 매매가 밴드 폭이 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1% 안팎 이렇게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수익이 보면 뭐 2배, 3배 뭐 아니면 10% 20% 원하시는 분들한테 작을 수 있죠. 근데 박스권 매매만 잘 하셔도요. 물방울이 모여서 물이 되는 것처럼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손절 구간이 명확하잖아요. 박스 하단이 깨지면 손절하고 나오면 돼요. 물론 여기가 얼마 뭐 28만원이다 그럼 28만원 깨진다고 바로 파는 게 아니죠. 왜냐면 주가가 딱 거기 박스 하단이네 28만원이네 그럼 여기서 반등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조금 소폭 그 레인지를 갖고 살짝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꼬랑지도 그랬다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실 때 괜찮은 좀 여유분 주시면서 하단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지켜지는 이상 뭐 분할 매수 하시던가 보유 유지하시면서 있다가 반등하면 30만원이 목표다 그러면 30만원 파시면요 여기 매물대가 많아요. 쫙 깔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 순번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억과 아래다가 거는 거예요. 좀 더 잘 팔릴 수 있으니까. 물론 기관이나 이제 외인도 뭐 금융사 있죠. 걔네들이 이런 큰 가격에 대해서는 대량으로 매물을 걸어놔요. 그냥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로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나중에 연습하시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그 거래를 넣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개인들끼리만 한다고 쳤을 때 개인들이 몇 명 없어요. 그러면은 거래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활성화 안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주로 연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에는 일부러 주문을 내요. 그래서 호가창 보면은 뭐 저기 갈까? 가지 않을 것 같은다는 그 가격대도 막 매물이 쌓여 있기도 하고 매수도 보면 저 밑에 저거 글쎄 그 가격에 가서 그게 살려나 이러는데도 매수 주문이 쌓여 있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큰 건으로. 그게 뭐냐면 유동성 공급자로서 그냥 주문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 많은 자리들 여기는 항상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진짜 주문은 안 해요. 가짜 주문이에요. 허주문이라 그러는데 뭐냐면 막 치고 올라올 것 같아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와서 그것도 보거든요. 매수 강도, 매도 강도도 보지만 매수에 대한 속도도 봐요. 속도도 보고 어떤 시그널 여러 가지 많이 봐요. 기관이나 이제 대형 투자자들은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차트에서 주문창에서 뭐 몇 주 얼마 이렇게 호가를 넣을 수가 없어요. 양이 크기 때문에 다 설정해 놓은 값을 하는데 그 설정 값을 볼 때 이런 강도도 있고 속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주문이 얼마 정도 그 대량 주문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다 보는 게 있거든요. 옵션이 있어요. 그 보면서 조건식에 따라 움직이는데 빠르게 올라오면서 매수량이 많다 그러면 이게 후퇴예요. 위로.
왜냐면 진짜 주문이 아니라 허주문이요. 유동성을 위해서 살짝 깔아놨는데 얘는 실제 거래를 위한 그 주문량이 아니라 그냥 논 주문량이에요. 매도량을 위해서. 실제 주문은 어디 있냐면 그거보다 약간 밑에 존재를 해요. 네. 차익 실현할 때는 그거 약간 밑에 나와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을 때 여기 밑에서 갑자기 주문이 쫙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갈 때. 그러고 나서 뭐야, 5만 주 남았네. 5만 주 지금 뭐 많이 사니까 5만 주 금방 하고 올라가겠네 하는데 거기서 5만 주인데 아무리 매수가 들어와도 계속 매도가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5만 주가 누가 3만 주 사면 2만 주 남아야 되는데 순간 다시 또 4만 주 되고 또 다시 4만 주 되고. 이건 뭐냐면 트리거링이 돼갖고 실질적으로 설정해 놓은 값에 따라 추가 매도 주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물이에요. 거기다 파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올라가요. 올라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매물대 확인을 하실 때.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지금 순간 까먹었는데요. 이거 지금 혼자 하는 방송이라 이거 여쭤볼 수도 없고, 제가 갑자기 이거 참 그런데 뭐죠?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네, 혼잣말 하면서 참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네,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참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당황스러운데, 근데 이번 주, 네, 갑자기 그 마무리 하자면, 28만원 단위로 왔으면 되는데, 그보다 한참 위에 있죠. 28만 5천원보다도 위에 있어요. 5천원 말씀드린 이유가 5천원이라는 것도 의미 있는 가격대예요. 거기인데, 그 위에 있는데, 다음 주는 이렇게 하면서, 29만 9,900원, 9,500원이 호가가 500원 되니까 29만 9,500원만 가면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만 가면 얘는 뭐 성공입니다. 다음 주 목표 29만 9,500원이 아니라 29만원 그 위에 있으면 끝나요. 한 단계 그 다음에 더 가야 되죠. 30만원은 좀 강하기 때문에 한 단계 거쳐 가야 돼. 바로 못 가고. 얘네하고는 좀 달라요. 다음 주는 그래서 29만원 위에 있는 걸 목표로 가면 돼요. 그러면 차근히 가죠. 계단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위에 있으면 28만원 위에서도 이제 지지가 많이 강해져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위에서 오래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며칠 있잖아요.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매수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럼 뭐냐면, 어느 정도 매도물도 소화가 되고 매수가 들어오면, 이 매수한 사람들은 이 가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주가가 하락할 때 방어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만약에 깨지면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손절매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 구간이 있을 때 깨지면 또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횡보가 좀 긴 횡보일수록 깨졌을 때.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는 28만원 29만원 위에 있으면 돼요. 그게 목표로 차근히 가시면 돼요. 그 얘기는 말았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래만 봐요. 아래만 보고 추세상 위에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지지 라인들이 하나씩 다져가는 라인이 깨지나 안 깨지나 요거만 봐요. 깨지면 그냥 파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네요. 저는 수익률은 사실 잘 안 봐요. 수익금 이런 거 잘 안 봐요. 그냥 시나리오만 보는 거예요. 그때 근거. 제가 이 주식을 산 이유.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미래 가치를 많이 보거든요. 미래에 어떤 형태가 될지, 미래 사회에서 어떤 주인공 역할을 할지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해 나간다. 그러면 일단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이런 지지 기반을 놓고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제가 그게 어떤 분이 어떤 종목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하는지 이런 거 질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락세가 많은 종목들 이런 종목이 있을 때 지지 라인, 반등 라인 이런 식으로 반등 라인 잡는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하건 신규 매수를 하건 해요. 하고 나서 이 지금 여기서 어떤 그 기준점으로 지지받고 반등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다음 여기서 지지 라인 그러면 이 지지 라인을 지키나 못 지키나 이제 보고 이 깨지고 쭉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매도하고 네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중단기 투자도 심심풀이로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가치 투자자고 중장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사소한 차트는 잘 안 봐요. 큰 대세로 많이 무너지는 경우 이럴 때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크게 마이너스가 나던 하던 사실 개의치 않아요.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 나가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그냥 보유하거든요. 특히 현재 그 기업이 미래의 어떤 그 밸류를 위해서 R&D를 많이 한다. 그럼 당연히 R&D를 많이 하니까 재무제표상 그 비용이 많잖아요. R&D랑 투자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나 이게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순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R&D를 하는데 이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쓸데없는 R&D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좀 과감하게 버려요. 그리고 R&D를 하는데 너무 불확실성이 강한 거 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돈 버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오나 제약을 잘 안 해요. 임상도 해야 되고 뭐 그 과정에 변수도 많고 이래서 잘 안 해요. 저 같은 경우 사실은 바이오나 제약 이런 쪽은 잘 안 해요. 제약 유통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나요? 그 리포지셔닝이라 그래서 기존의 신약이나 썼던 약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거는 그 임상 절차도 그렇고 또 개발 절차도 훨씬 간소화되고 더 단축될 수 있고 더 빠르기 때문에 걔는 어쨌든 기존에 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해서 다 검증이 된 것도 있고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긍정적 투자를 해요. 그리고 괜찮은 약들에 대해서 유통하는 쪽 그런 거 괜찮게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는 조금 불확실성 큰 애들 이런 애들은 아무리 돈을 번다 그래도 잘 안 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큰 애들은 뭐 단기 20-30% 먹는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잘 투자 안 합니다. 왜냐면 한 번 즐겁고 투자 원칙이 훼손되고 투자 습관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뭐 적당하게 계속 쌓아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뭐 대박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 대박 난 거 그분이 대박 난 거고 단기 고수익 내면서 축하드릴 일인 거고 그냥 저는 제 패턴대로 꾸준히 단돈 1원이라도 자산을 쌓아 나가면 되거든요. 저는 그냥 그래요. 자산이 1원이라도 늘어나가면 되고 지금도 이제 포트폴리오 제가 2월 달이었나요? 2월인가 2월 말 3월 초인가 포트폴리오 재구성한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바탕으로 해서 쭉 가고 있고 그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한 다음에는 사실 거의 거래한 적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제가 별도로 따로 이제 다른 계좌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다른 투자 계좌에서 뭐 따르게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단기로 저 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제 채널에 계신 분 중에 또 어떻게 알고 오셔갖고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그냥 혼자 노는 혼자 네 단타로 재미 삼아 노는 거고 거기에 투자한 돈도 배당금이나 이런 걸로 그냥 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정도 금액으로 지금 놀고 있는데 뭐 중단기 투자 좀 하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냥 노느라고 한 거고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고 이런 거는 좀 길게 보고 사실은 거래 거의 안 합니다. 이쪽은 이 계좌는 사실 이번 달도 뭐 한두 건밖에 없나? 네, 거의 거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갖고 있거든요. 1비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약간 좀 잡담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현대차그룹 점점 매수 타이밍으로 오는 것 같고 중단기 분들한테는 단기 투자 분들한테는 약간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렇게 갭으로 하락하고 그러면 꼬랑지 만든 종목들이요 바로 저런 종목들이 지금 특별하게 딴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노은 이슈 알던 악재로 저렇게 빠지는 경우 그것도 유사한 형태의 그 그룹이 저렇게 빠진 경우에는요 빠른 시일 내에 반등세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반발 반등이죠. 물론 반등 나왔다가 시초에 반등 나왔다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단타를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때 잡아두시고 꼭 종가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장중에 이렇게 반등 포인트 때 매도하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현대차 그룹은 중투 정도 아주 장기는 아니더라도 한 중투 정도를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지금 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원래 또 역발상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저기서 막 뭐 할 때. 물론 뭐 그게 100% 성공한다 보장은 못하지만 제가 하는 패턴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 좀 기분 좋은 금요일 되시고 주식은 잠깐 잊으시고 네, 주식 대신 맛있는 음식으로 또 금요일 마무리 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